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일 정상회담 이제 이후에 일본 언론들은 뒷이야기를 연일 보도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중에 멍게 발언 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멍게가 논란이 되는 예, 상황도 멍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근데 이게 좀 멍게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누카카 후쿠시로 이란 연맹 회장이 윤 대통령을 일본에서 만난 자리에서 일본산 멍게 수입을 좀 네. 자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일본의 한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칼럼이 이 발언들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오가는지를 다 실명으로 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익명 관계자입니다. 익명 관계자가 그런 적이 없다.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칼럼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제지했다. 이런 내용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좀 미묘해요. 네. 뭐냐면 근데 개인 핸드폰 같은 걸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는 제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본 쪽 보도와 우리 쪽 보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미묘한 한일의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네. 예. 멍게 수입 관련해서 그렇군요. 자, 그거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야당 의원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 네. 이게 부끄럽다가 맞는지 부럽다가 맞는지 이것도 혼선이 되고 있네요. 네, 이거 어제 언론이 대부분 이제 부끄럽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야당 측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부끄럽다.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본 야당은 당연히 본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한국 야당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양보를 한 게 네.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야당이 하는 건데 일본 야당과 한국 야당을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부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 감정으로 이야기가 어려운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부끄럽다가 아니라 부럽다라고. 부럽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날리면 때 사태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부끄럽다와 부럽다는 확실히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차가 나는 예, 단어잖아요.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 야당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우리 국내 정치 현실에 견저 이제 부럽다라고 말하는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다르겠지만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일본 야당한테 한국 야당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의 저출산 대책 이야기인데요. 네. 병역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했다가 또 김기현 대표에서는 이런 추진객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네, 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네. 어제 이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원래는 이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네. 이거를 18세까지로 대폭 연령을 올려서 무려 월 100만 원을 이야. 주겠다. 이런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됐다. 이렇게 네. 알려졌습니다. 음흠. 그리고 자녀 3명을 두면 아버지의 병역을 면제하는데 그 조건이 30대 전에. 그럼 그러니까 30대 전에 애를 3명을 낳아야 되는 거네요. 네, 만 30살 전에 나면 이런 이제 병역을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요. 이게 이제 다급하게 어제 국민의힘에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네. 추진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까지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 결국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왜 검토가 된 건지 그 과정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어쨌든 가이드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네.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뭔가 그동안에 없었던 다른 저출산 대책을 좀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를 너무 좀 단순하게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사실 이제 맞닿아 있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런 이제 깊은 고려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이게 또 마치 여론의 좀 동향을 살피듯이 이렇게 내놨다가 반응이 안 안 좋으니까 되니까 없다. 네. 계획 없다. 탁 이렇게
회수하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주요 정책 국가의 어떠한 10년, 3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모양새라서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놓는 정책마다 이렇게 좀 혼선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주무부처 네. 생각, 대통령실 생각, 또 당 생각 다 다른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주요한 정책들이라는 게 뭐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요 연구기관, 유관기관 그렇죠. 관련 부처들에서 차근차근 빌드업이 돼서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진 상태에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이제 말하자면 네. 가이드를 내리고 네. 그 가이드에 맞춰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상충하는 이런 것들이 여론의 어떤 동향을 살피는 데 활용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혼란과 혼선이 좀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서민 대출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이게 소액 생계비 대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자인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소액 생계비 대출 이제 규모는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인데요. 처음에 기본 5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이자가 연 15.9%입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 높은데요. 네. 그 일각에서는 정부가 뭐 서민 상대로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취지와 예. 방향이 다 이제 좀 부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신용이 낮고 소득이 낮으면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소액 생계비가 이제 급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그 부분에서 최저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 이자가 15.9%다? 그럼 이게 사실 이제 정책의 방향과 호응을 못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뭐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이자가 내려가는 제도도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면 뭐 2차례 정도 인하권이 생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다른 대출보다도 이자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대표 기소 이야기입니다. 자, 예상대로 어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대장동 배임, 성남 FC 이게 주요 혐의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사건을 같이 이제 붙여서 네. 5가지 혐의 정도로 기소를 했는데요.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지는 뭐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35일 만입니다. 네. 5가지 혐의인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뇌물,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리 규제법 위반 이렇게 크게 5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배임 부분 대장동 관련해서는 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손해를 끼쳤다. 네. 그 부분이고 뭐 이해충돌방지법의 부패방지법은 이 자신의 그 직위와 관련된 네,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 FC 관련해서는 특가법상의 뇌물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네. 결국 딱 2가지네요. 지금 보도된 것처럼 이 배임죄, 네. 이 손해를 끼쳤다는 네. 부분하고 또 광고비 같은 걸 받는 게 네. 지금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는 네. 건데, 자, 기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428억 뇌물 약속 받기로 한 부분, 이 네. 부분이 지금 빠졌나요? 그러니까 증언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약정을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을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업자들한테 정보를 주고 뭐 해서 네. 한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도시공사에 입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428억 원이 왜입니다. 왜? 왜 그랬느냐? 그렇죠. 동기 부분이죠. 하는 건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장에 넣지 못한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그 뇌물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 뇌물인데 네. 이걸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후원을 받고 뭐 후원을 받는 거는 이제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후원을 받으면서 직위를 이용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해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 금액을 다 뇌물로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이재명 시장이 직접적으로 뭐 수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죄가 되려면 동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왜 그게 428억 뇌물을 약속받고 해줬다 이런 어떤 논리였는데 그게 지금 빠졌고요.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 내용하고 비슷하게 네, 거의 유사합니다. 기소를 지금 했던 상황이네요. 자, 민주당 이 대표 기소를 두고 당원 80조 적용 여부 논의를 했는데 결국
당직 유지 결정을 하면서 뭐 또 긴급하게 또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부터 계속 논란이었는데요. 뭐 당대표가 될 때부터 논란이었죠. 당원 80조가 당 이제 혁신을 한다면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네.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이제 당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사인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 건데 어제 이제 당무위가 열려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네. 해서 당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더 이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주 상견례 자리하고는 뭐 180도 다른 모습이긴 네. 합니다. 양쪽이 모두 지금 정치적으로 좀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한일외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직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이제 공격하는 상대의 약점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지금 뭐 불체포 특보 문제 이런 거를 쟁점화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들에서 어쨌든 일주일 전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어제는 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어제 사면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을 가졌어요. 네, 뭐 보신 분들 보면 뉴스가 이렇게 옛날 뉴스가 나오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예. 하실 수도 있을 착각이 것 들 수 있을 같은 정도로. 예. 장면이었는데요. 5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서 뭐 천안함 묘역 등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유익 전 대통령 실장, 이재호 전 특임 장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 24명도 함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랜만에 MB 직계 정치인들 어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천안함 폭침 당시에 매년 전사자 묘역 찾겠다 약속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수감됐을 때도 참모한테 이걸 부탁할 정도로 많이 챙겼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각별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길에 다니시다 보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한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은 거 보셨을 텐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3월에 이제 수감돼서 참배가 어려워지니까 같이 일했던 이제 참모와 강료들에게 좀 대신 그걸 가봐라 네. 이렇게 이제 부탁할 정도로 이 부분을 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뭐 어제 뭐 전해진 얼굴이 화면으로 좋던데요. 보면 굉장히 네. 좀 좋아 보였고요. 어허. 그리고 뭐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여기저기 뭐 안 좋다라는 하지만, 네, 다 얘기가 나았나요? 있었는데 네. 어제는 뭐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자, 최근 지금 전임 대통령 행보들이 눈에 띕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 대통령들의 활동, 행보가 정계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제한적이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보수 정부가 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재개하는 게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예방을 했을 때 대일외교 관련해서도 잘했다. 강제동원 해법은 아주 그냥 잘한 거다. 네. 뭐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전 대통령은 이철인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민주당의 당내 사정상 그렇죠. 자꾸만 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시행령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행안부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이 이제 이거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별도로 다시 규정하겠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재단 측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보 공개라든지 정보 열람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던 맞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요. 일단 열람권에 너무 제한이 많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유것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 측에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보게 하는 상황 자체가 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2007년도니까 지금 보호 기간이 15년 지났으면 아마 해제 대상이 노 전 대통령이 첫 해 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노 대통령 관련된 지정 기록물이 한 8만 4천여 건이 되는데요. 지난달 25일에 보호 기간이 만료돼서 보호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됐군요. 예. 그러니까 이 보호가 해제됐다고 다 공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호가 해제되면 이제 분류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이제 공개가 결정된 그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명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비공개, 그러니까 익명으로 처리해서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죠. 여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원래 게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야구 소식입니다. 네. 자, 일본이 미국을 꺾었습니다. 네. WBC 우승을 했는데 미국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었는데 네. 결국 일본이 우승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초강력 팀 아닌가요? 네, 타선만 보면 지구방위대 이런 네. 표현들 이제 스포츠 팬들이 쓰는데 그런 타선이었는데 애초에 이제 경기 시작 전부터 일본의 방패냐, 네. 미국의 창이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 결국 일본의 방패가 마지막에 9회 말에 오타니 선수가 등판하는 참. 것을 정점으로 해서 미국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오타니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네. 와 정말 오타니는 뭐 만화 같아요. 네. 만화나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그냥 그런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같습니다. 영화도 만약에 그러니까 세계 야구 선수권 네. 대회 결승전에서 9회 말 투아웃에 네. 투수는 오타니고 네. 타자는 마이크 트라우스다. 그러니까 마이크 트라우스는 어떤 선수냐면 네. 뛰기만 하면 늘 MVP 후보에 오르는 그렇죠. 선수고 실제 MVP를 3번 하고 뭐 4번 2위를 했던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최강의 타자인데 네. 같은 팀 동료입니다. 팀에서는 뭐 3번, 4번을 나란히 치기도 네. 하는데 그래서 많은 야구 팬들이 관심이 이번 대회에서 오타니와 트라우스의 맞대결을 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네. 결승까지 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 이루어졌고 예. 그것이 또 그것도 마지막 9회 말 마지막. 투아웃 아. 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오타니가 뭐 결승 타치고 타자로 활약하고 마무리 투수 하면서 경기 네. 마무리 짓고 정말 오타니를 위한 오타니에 의한 네. WBC가 아니었나 이번 생각도 대회에서 드네요. 오타니 룰을 만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투수로 뛰다가 투수에서 강판하면 타자로는 계속 뛸 수 있는 룰을 만들 정도로 시작 전부터 이제 오타니의 얘기로 뜨거웠고 네. 결국 어제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트라우스 선수를 삼진으로 잡고 일본을 우승시키면서 뭐 오타니의 대관식 같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오타니를 둘러싼 여러 가지가 다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야구의 궁극적인 로망 네. 던지고 치고 잘 치고. 네. 네. 이거를 모두 달성하는 이제 첫 번째 선수입니다. 자, 그나저나 뭐 한국 야구가 참 동네 네. 야구다라고 네. 일본 언론에서 우리 한국 야구를 좀 비난하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한국이 워낙에 네. 좀 졸전을 펼쳐서 뭐 한국 야구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는 거는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일본은 또 우승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일본 기사들의 일일비하면서 분노하기보다는 네. 일본이 어떻게 다시 세계 정상에 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받아야 될 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는 계기가 이번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